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 2. 독특한 결정은 리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한반도 땅이 반도에서 섬으로 변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가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한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바이디,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도이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2위, 3위가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 A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톤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톤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애시의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 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바이기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의 부패 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의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의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이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퇴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무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톤에서 135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도에서 섬으로 바뀐 한국 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게 자국의 영토 크림반도를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밑에 붙어 있었던 반도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땅을 연결하는 저지대의 운하와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의 반도 땅이 아닌 섬처럼 분리되어 러시아가 확보했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지점학적인 안정성의 배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반도이지만 사실상 섬과 같은 크림반도 땅을 되찾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산둥반도도 몸꼴 원나라 시기 산둥반도의 저지대를 연결하는 자오저우만과 라이저우만을 연결하는 거대 운하를 팠는데 오늘날까지도 수계를 살펴보면 산둥반도는 사실 반도라기보단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치 섬처럼 분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칭따오, 웨이하이 옌타이 같은 산둥반도의 도시 원주민들 중 다수는 동이족으로서의 독특한 세시 풍속을 잘 지켜오고 있어 한반도의 주민들과 일부 비슷한 세시 풍속, 그리고 언어적 특색,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반도 지형이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면도. 조선 인조시대에 건설된 운하가 있습니다. 원래 안면도는 하나의 반도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왕조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보여주던 충청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세들을 쌀로 거두었는데 많은 배들이 천수만에서 출발해 안면반도, 태안반도를 돌아가다 풍랑에 의해 침몰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당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애써 생산한 쌀들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아깝게 수장되자 조선왕조에서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면 운하입니다. 조선인조 입급의 안면을 참기와 태안군, 남면 신원리 사이 저지대를 굴착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638년 일명 판목 운하가 완공했습니다. 이 운하가 성공하자 태안반도 천수만 주변의 많은 곡참지대에서의 조세가 원활하게 한양으로 가는 좋은 루트가 만들어졌고 좀 더 한양으로 가는 빠른 루트를 뚫기 위해서 굴포운하 즉 대안반도를 돌아갈 필요가 없는 짧은 루트를 뚫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반이 너무 단단해 바다가 도중에 중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운하가 완공됐다면 태안반도 전체는 섬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면도는 조선 때 완공된 판목 운하가 지금까지도 잘 가동이 되면서 안면도는 지금도 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도는 한국인들의 토목 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완공됨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운하 굴착 기술과 현대 한국의 해저터널, 토목 기술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두 번째, 승도동. 포항에 자리잡은 운하로 포항제절 건설 당시 포항이 도시화되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반도 지형이었던 승도동에는 원래 작은 물길이 있었으나 로 60년대 매립해 완전한 반도 지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1월 완공된 포항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동bil해안과 송도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운하로 관광의 목적과 어선들의 이통행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기후환경이 온대스 문기후에 속하여 사시사절 온화한 기후를 띠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에 속하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다수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한반도의 도시들. 특성상 포항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후환경임에도 그동안은 제절소 등 공업단지의 이미지가 강하던 도시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현재 한국의 주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회사 애플사가 포항공대에 R&D 센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 환경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지역은
바로 반도였다가 섬이 돼버린 송도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가 자리한 송도동 일대가 마치 뉴욕의 맨해튼, 부산의 해운대와 같은 도심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포반도. 김포반도는 한강하고 서해바다로 인해서 하나의 반도 지형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지대로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최근 김포 한강 신도시라는 수도권의 중산층들을 위한 대규모 국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구 집중과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반도가 이제는 섬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경인 운하 경인 아라뱃길 이유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굴포천을 파서 운하로 만들려던 조선왕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최근에 완공된 상황입니다. 해수면 높이로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은 명백히 김포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날 일각에서는 검단도, 김포서 등으로 지형의 명칭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행미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반도가 섬이 된 이후로부터는 한반도의 안보, 지정학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북한이 한반도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될 경우, 북한군이 김포반도로 부하를 하게 될 경우, 그대로 김포공항이라는 전략시설까지 그대로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자연 지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게 된 시설이 바로 김포 운하랍니다. 일반적인 하천의 경우에는 쉽게 가설 절교 등을 만들어 탱크나 대규모 병력 부대가 도하가 가능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의 경우에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 쉽게 건너지 못하는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이 운하 밑으로 지하철 노선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경전절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로부터는 김포섬은 이 매우 번화한 맨해튼 섬처럼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김포 일대가 영화의 도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섬을 중심으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 증진을 위한 대규모 업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김포가 그냥 김포가 아닌 금싸라기 섬으로 제어 탈바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지도. 난지도는 반도 지형이라기보단 과거 섬이었다가 육지로 바뀐 이후로부터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난지도는 매우 아름다운 여의도처럼 큰 섬이었는데요. 여의도가 한강의 여의주와 같은 금융중심지로 된 반면 난지도는 육지에 붙은 이후로는 단순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난지도가 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난지천 복원 사업입니다. 난지천은 마치 여의도의 색강처럼 한강을 반대로 해서 난지도를 휘감아도는 하천입니다. 난지천이 한강의 높이만큼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재 거대한 산처럼 변해진 난지도가 진짜 과거 조선시대처럼 섬으로 바뀌어 전 국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재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꼭대기에 거대한 원형 세계 최대 규모 원형링 서울링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로부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 대도시권에 자리한 섬들은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에 맨해튼 섬이 있습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의 휘감아도는 맨해튼 섬은 척박한 인디언들의 섬들이었다가 단돈 24달러에 인디언들이 매각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잠실도. 잠실은 원래 섬이자 강북에 붙은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실은 부리도라는 섬으로 아래로는 승파강 위로는 신천, 강의 휘감아도라 한강으로 합류되는 강을 품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마치 여의도와 흡사한 지형이었습니다. 또 부리도 위의 신천장은 자주 말라. 잠실은 원래 강북에 붙어있던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는데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 중합 개발이 진행됐고 잠실은 강남 쪽에 붙은 육지가 됐습니다. 과거 승파 강에 흐르던 강은 현재 석촌 호수가 남하 호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승파 강에 흐르던 지형으로 자주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잠실을 다시 여의도와 같은 섬처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파 강을 다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깊이 약 9m에서 10m 쪽은 최소 160m에서 최대 240에서 270m 정도로 설정하여 복원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잠실은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잠실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실 아파트손 이남의 점유도 단독주택 밀집지구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광 소재가 부족했는데 만약 승파 강이 청계천이나 포항 운하같이 복원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발생하던 싱크홀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시까지의 재정비까지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주목받는 관광 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잠실이 마치 맨해튼과 같은 관광단지로 니어 재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반도의 육지에 붙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이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표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솔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DRAM 현물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RAM 제품인 DDR4 8GB TT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RAM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 용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의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디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